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어제부터 우리나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됐고요.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계속될 조치라서 연말 대목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됐는데요. 이 방역 조치가 이래서 하는구나 라고 충분히 이해라도 잘 되면 좋겠는데, 이게 기준이 가만히 따져보면 참 중구난방인 게 많아서 불만의 목소리가 더 높습니다. 커피만 마시는 카페는 탁자에 앉아서 마실 수 없는데, 빵이라도 하나 같이 먹거나 아니면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커피를 시켜서 먹거나 하면 이건 또 되고요. 식당 영업도 밤 9시 이후에는 막는다고, 이게 과연 덜 위험한가 더 위험한가, 이것도 참 고민거리고요. 헬스장, PC방, 노래방은 영업을 못하는데 사람 많이 몰리는 스키장도 실내에서 이것저것 또 많이 하잖아요. 여기는 또 왜 영업을 해도 되는지 잘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방역 기준을 좀 다르게 바꾸면 어떠냐 하는 제안을 하는 분이 있어서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12월 9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경제 뉴스들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주는 남자, 에셋플러스의 김치영 경제 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어요. 이거 우리나라 거죠? 네, 우리나라 거냐고 하시면 수입해 와서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우리 거다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백신이냐, 네네네. 이 말이죠. 국산 백신은 아직은 없고. 네, 네.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건 맞습니다. 예. 먼저 정확하게 표현드리면 4,400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을 선구매했다. 그러니까 확보라는 표현을 이제 선구매를 했으니까 우리가 확보했다, 이렇게 정부가 얘기를 한 것이고요. 쉬운 말로 찜.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아스트라제네카 거 200만 회분, 이거는 2번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 1,000만 명분 정도 되고요. 예. 뭐 화이자, 얀센, 모더나 이런 회사들 것까지 선구매를 해놔서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해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정부는 선구매 백신을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아무리 빨라도 우리는 백신 접종은 2월부터나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코박스 퍼실리티라고 백신을 공동구매하기 위한 국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한 1,000만 명분을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는 글로벌 백신 기업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기업들이 백신 개발에 실패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선구매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규정들을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임상이 일부 결과가 나왔을 뿐이지 확정된 건 아니니까. 네네네. 승인받은 백신은 아니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상황상 우리가 이거를 뭐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예. 도입된 백신은 노인이나 집단시설 거주, 만성질환 환자, 그리고 취약계층, 특히 보건의료 등 사회 필수 서비스 인력에게 먼저 접종을 할 계획이다. 예.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필요한 것 같아요. 노인이나 뭐 만성질환자든 특히 이제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높은 질병이니까. 네, 이분들만 최소한 안 걸리더라도, 젊은 분들은 좀 많이 걸리더라도 의료 시스템에 타격을 주거나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본인들이 그렇습니다. 좀 아무래도 힘들긴 해도. 건강하고 예. 젊은 층의 경우에는 걸리더라도 회복 속도가 좀 더 빠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 먼저 취약계층부터 접종을 하겠다는 전략을 정부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이분들만 맞더라도 사망률은 많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한숨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는 하던데, 돈은 얼마나 들어요? 우리가 지금 예산으로는 1조 3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예. 이게 뭐 2020년도 예산분이 있고, 또 4차 추경에서 확보한 것도 있고, 2021년도 목적 예비비로 한 9천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그러니까 1조 3천억 원의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놨는데, 예. 이걸 지금 다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부가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확보해야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예. 예산은 그렇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정부의 그 정책에서 앞서 이제 취약계층을 먼저 접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2월부터 접종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부작용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어제 이제 90세 노인이 첫 번째 접종 대상이 됐다라는 게 큰 뉴스로 나왔는데, 외국에서 접종하는 상황들을 먼저 보고 부작용이 나는지 안 나는지, 예. 그리고 적어도 100만 명 정도가 세계에서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부작용이 없다라고 하면 순차적으로 우리는 접종을 시작하겠다. 혹시 모르니 물량을 확보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제약사들은 혹시라도 부작용 생기더라도 이건 급하게 만들어서 당신들이 팔라고 하니까 판 거니 네. 우리한테 책임 묻지 마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런 조항에 사인하라고 한다고 하던데 이것도 사인해야 주겠죠?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자가 우선시되는 상황이 지금 분명하게 발생을 했고요. 예. 여기저기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부작용에 대한 책임 문제를 걸고 넘어졌을 때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불합리하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다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다른 소식 하나 보죠.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숙박 공유 업체. 네네. 사실상 호텔이면서 호텔을 하나도 안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해서 그동안 계속 주목을 받던 업체인데 미국에서 공모주 청약을 하는 모양입니다. IPO. 이게 참 뭐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원래 작년에 상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상장을 미뤘거든요.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공유업체들에 대한 평가가 갑자기 시장에서 이게 앞으로 사업성이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됐고요. 부동산 임대업도 아니고 이게 뭐야 하는 이제 그런 네. 반응이 남이 가지고 들렸죠. 있는 것들을 공유하는 예. 거니까 예. 자신들의 자산도 아니고 그래서 상장을 미뤄놓은 상태였는데 최근에 이 백신이 개발되고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여행업계에 좀 희소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 에어비앤비의 이 상장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에어비앤비가 당초 공모 희망 그 주당 가격을 44에서 50달러 정도로 한 주당 내놨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 백신 접종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20% 정도 상향되면서 주당 55에서 60달러 수준으로 지금 상향 조정이 된 상태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에어비앤비가 최대 42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데 우리 돈으로 치면 한 45조 6천억 원 정도가 되니까요. 여행업계 전반 그리고 공유 숙박업계에도 상당히 이 백신 소식이 희소식이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되겠습니다. 네. 정부가 CPTPP라고 하는 네. 국제 간 조약인 것 같은데요. 무역 협정. 여기에 가입할 것 같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용어들이. CPTPP라고 하는 건 원래 TPP라고 환태평양 경제 동반 협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예. 이게 이제 일본이 주도를 하고 미국이 참여하면서 약간 중국을 견제하는 다자간 무역 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주도하는 거는 RCEP이라고 해서 예.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포함된 거기서는 미국을 왕따. 예. 오늘 말씀하시는 CPTPP는 다 나머지 똑같은데 중국만 왕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로 미국하고 약간 중국이 알력 싸움을 무역 이 다자간 협정에서 하는 모양새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앞서 말씀드린 일본하고 미국이 주도했던 TPP 협정에서 빠지겠다. 우리는 다자간 무역 이런 거 안 해. 네. 미국이 가장 잘났으니까 우리만 잘할 거야.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CPTPP라고 바꿨던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바이든이 그 당선자가 되면서 다시 다자간 무역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예. 얘기하면서 이 CPTPP에 미국이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음. 그간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RCEP에는 가입해 있고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RCEP에는 가입해 있고 CPTPP에는 못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RCEP은 중국이 주도하는 거니까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은 웰컴일 텐데 네. 이 TPP, 이 CPTPP는 중국만 빼놓고 미국이랑 같이 이제 어울리는 그룹이다 보니까 네. 여기 우리가 가입하면 중국이 괜찮게 할까 볼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바이든이 CPTPP에 들어오겠다라는 예. 의사를 살짝 비쳤고요. 중국도 뭐 다자간 무역에 미국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우리도 CPTPP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무역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예. 우리도 CPTPP에 들어가 보는 걸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중국도 된 겁니다. 들어올 거니까 네. 중국이 혹시 혼자 밖에 나가서 눈치 줄까봐 못 들어갔던 거였는데 네. 외교 참 어렵습니다. 가입하면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런 거를 하면 뭐 우리나라 내부 산업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2018년도에 분석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만약에 우리가 CPTPP에 가입을 할 경우 여기엔 조건이 붙어 있는데요. 미국이랑 같이 들어갈 경우에 산업 생산이 평균 1.07% 정도 늘어나고 무역은 266억 달러 무역 수지 개선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저기 팔 곳이 좀 늘어나니까 예. 근데 미국이 빠지면 이 효과가 감소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반 가입은 괜찮은데
홀로 가입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분석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CPTPP 같은 경우에는 참여국 전체가 만장일치로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일본이 주도하고 있어서 과연 우리나라를 일본이 받아줄까?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간략한 뉴스 한두 가지만 짧게 좀 전해주시죠. 그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면서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도 1시간 정도 영업 시간을 줄인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 8일부터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제 이게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저축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걸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은행은 고려를 3시 하셔야 반에 될 것 문 닫고 저축은행은 이제 4시에 문 닫는다는 거예요. 30분 줄이면? 아니요. 30분씩 앞뒤를 당겨서 9시 30분에 문을 열고 예, 오후 예. 3시 30분에 문을 닫습니다. 전체적으로 참고하시기 1시간. 바라고요. 예. 그리고 항공사들이 국제 관광 비행이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떴다가 그냥 내려오는 거라면서요? 예. 근데 예.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서 일본 영해를 살짝 돌고 돌아오면서 안에서 쇼핑. 예. 면세품을 팔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에셋플러스의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부터 좀 차단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런저런 자영업의 영업을 금지시키거나 혹은 시간 제한을 하거나 하는 기준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기준에 대한 납득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뭔가 이 기준을 좀 바꿔서 하면 바이러스 방역에도 효과가 있고 자영업자들도 납득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는 분이 있어서 전화로 연결해 봤어요. 중앙대 약학대학 설대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매일 확진자 수 발표되는 거 보고 계실 텐데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에는 동의가 되시죠? 예,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당국이 어떤 처방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지금의 당국 처방으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늘 옛날부터 말씀드린 게 이렇게 심각할 때는 뭐 각오도 남달라야 되지만 상당히 창조적인 그런 접근법이 필요한데 이런 창조적인 접근법이라고 하는 점에서 다소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뭘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수님이 보시기엔? 우선 제가 이제 하나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태까지 우리가 한 10달 정도를 코로나19가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는데 예전의 여름 상황과 지금의 겨울 상황 또 얼마 전에 있었던 1단계에서부터 2단계까지와 전국적인 유행 양상인 2.5단계, 3단계 같은 상황에서는 완전히 접근법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접근법이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냥 기계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당국의 당국이 이제 발표한 접근법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선은 예. 일단은 당국은 거리두기를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것 중에 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가 마스크 착용하고 하나가 거리두기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거리두기보다 마스크 차기가 훨씬 중요해요. 예를 들면 어떤 카페 같은 데서 6m, 8m 떨어져 있는데도 감염 사례가 된 경우가 많아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 그런데 그보다 훨씬 가까이 접근을 해도 마스크를 착용하면 보호된 게 훨씬 많거든요. 네. 그 얘기는 마스크 착용이 거리두기보다 극단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고 지금의 당국이 거리두기 조치를 하면서 사람 간의 거리를 떼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상황에서조차도 더 중요한 것은 마스크이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기반으로 해서 방역의 틀을 어떻게 짤 건가 이걸 제가 오늘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말씀을 좀 해봐 주시죠. 지금은 예를 들면 허용하고 있는데 그럼 막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지금은 막고 있지만 굳이 이거는 막지 않아도 되겠다 싶은 부분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선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여전히 제가 드리는 제안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인데 1차적으로는 마스크 착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식당이나 카페나 뭐 그 이외의 실내 체육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전부 마스크 착용을 온전히 할 수 있나 없나로 완전히 시설을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동네 골목에 있는 식당과 카페가 몰이나 백화점 내에 있는 식당과 카페가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같을 수 없느냐 하면은 동네에 있는 조그만 식당이나 카페는 만일에 테이크아웃만 허용을 할 경우에는 예. 들고
실외로 가거나 집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몰이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식이나 커피를 들고 나오더라도 여전히 실내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마스크 착용을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그 안에 취식이 가능한 곳은 전부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 폐쇄 조치를 해야 먹을 때는 거예요.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곳은 다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동네 식당 카페 같이 테이크아웃을 할 수 있는 데는 열 수 있되 테이크아웃만 허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내인 경우에는 테이크아웃을 하더라도 여전히 실내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다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화관 한번 볼까요? 예. 영화관은 마스크를 온전히 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지만 그 이외에 음식을 먹는다거나 뭘 할 수 있다 이러면은 거기는 다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영화만 볼 수 있고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으면 영화관은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실내 체육시설 예를 들면 실내 체육시설에서 샤워하는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열 수 있으니까 거기는 닫아야 되겠지만 예. 운동을 할 수 있는 데는 만일에 마스크를 온전히 착용할 수 있다. 이러면 허용을 하되 다만 실내 체육 시설이기 때문에 그때는 3밀 조건이 조성이 될 수 있으니까 밀집도를 2분의 1이나 3분의 1로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마스크, 2차적으로는 3밀 조건으로 지금의 시설들을 다 재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식장 한번 볼까요? 예식장에서 예식만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 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예식장에서 피로연이나 그 이외에 먹는 거는 다 닫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을 상황이 오는 거는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식당은 어쩔 수 없이 열고 있는데 예. 식당도 안에서 실내에서 마스크 벗고 먹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네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커피집은 지금 못 여는데 옆집에 술집이나 옆집에 지금 식당은 성업 중인 거예요.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는데 이거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 마스크 착용의 온전성 여부, 예. 2차적으로는 3밀 조건으로 하게 되면 기준도 명확해지고 굉장히 간단해지면서 형평성 시비도 완전히 잠재울 수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이걸 다 수긍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시설을 폐쇄한 곳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깔끔하다는 거죠, 이게. 그 시설을 폐쇄해서 우리는 마스크 벗고는 마스크를 쓰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식당 같은 경우엔 그렇습니다. 실내에 있는 식당인 경우에 몰 같은 데 있는 나중에 재난지원금 줄 때는 그분들은 그냥 최우선으로 드리면 그렇죠. 시비가 그렇게 없다.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기준 조건이 안 되니까 중구난방 그다음에 뭐 불만들 저기는 되는데 여기는 왜 안 되나 이게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을 뿐만 아니라 방역이라고 하는 실효성 차원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스크라고 하는 거는 워낙 뛰어난 보호수단이기 때문에 예. 아무리 환자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은 보호 효과가 있다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광역버스라든지 KTX라든지 그다음에 지하철 같은 데서 극단적으로 환자 사례가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왜 그러느냐? 우리가 알잖아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주로 하지 않죠, 이게. 예. 그러니까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다 더 확실한 것은 마스크 착용을 얼마나 온전하게 하고 완벽하게 하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예컨대 몰에서 24시간 몰을 돌아다녀도 온전히 마스크 착용만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거기는. 그런데 이런 거를 지금 방역 당국이 놓치고 지금 우리가 10개월이나 이 코로나19가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대한 거를 전혀 눈치를 못 채고 기계적으로 단계만 올린다? 지금 이 겨울에 단계만 올린다고 이게 잡힐까요? 잡힐 것 같으면 벌써 지난주에 상당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온전하게 쓸 수 있는 업종은 계속 쓰고서 영업을 할 수 있으면 하게 하고 식당이라도 마스크를 벗어야 음식을 서로 실내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차단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기준을 그렇게 그렇게 잡으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경제와 방역을 같이 가져갈 수도 있지만은 지금 경제 문제를 방역 당국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경제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확진자 숫자는 계속 늘고 있으나 이게 무증상으로 또 확진된 분들도 많고 해서 아예 이참에 전 국민을 대부분을 다 한번 검사를 해보면 어떤 분이 감염돼 있고 어떤 분이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그렇게 좀 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하는 분도 있던데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실효성이 1도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우선 하나는 5천만 명을 한꺼번에 검사하는 것도 어렵지만 5천만 명을 검사하는 게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 예를 들면은 하루에 우리가 11만 명 정도를 검사할 수 있는데 그냥 100만 명씩 할 수 있다고 해볼까요? 예. 그럼 하루에 100만 명을 했어요. 100만 명을 했더니 100만 명은 다 음성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900만 명을 그 다음 날에 하겠죠. 그러면 처음에 100만 명은 음성이었는데 나머지 4,900만 명 중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검사 글쎄. 결과 음성이었는데 그 보름 전에 음성이었던 분이 지금 또 양성일 수 있으니 계속 1년 내내 검사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옮길 수 있고 저 사람이 이 사람에게 옮길 수 있고 그 각각이 여전히 그런 상황에 늘 처해 있기 때문에 온전히 다 검사를 한다. 이것은 방역에서 효과는 뭐 없다. 그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백신이 이제 대부분 개발이 됐어요.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씀 주셨으면 뭐 일단 부작용에 대한 위험은 좀 안고라도 출시를 하는 것 같은데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혹시 있겠습니까? 시간은 한 40초 정도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백신에서는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일단 백신이 안전한 백신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치료제의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다가 치료제가 이제 고가인 경우에는 예. 백신이 치료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백신은 기본적으로 확산을 방지할 수 있지만은 치료제는 확산 방지를 못 하게 돼요. 예. 일단 감염된 사람을 치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백신이 나오게 될 경우에 치료제의 입지는 굉장히 줄어들 거고 지금 우리에게 관전 포인트는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단기간에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지금 중요한 일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백신의 부작용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설대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게 우리가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참 이런저런 신경 쓸 게 많네요. 생각해 보면.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에 8시 30분에 저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